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이제 3일, 4일 지났나요, 이제? 그렇습니다. 4일째죠. 예. 그러나 올해의 그 전망이 별로 밝지가 않습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이 워낙 낮기 때문에 실은 재테크 전망도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요. 실은 뭐 주식, 부동산, 채권, 실물 투자라고 해서 국제 원유나 국제 금에 투자하는 상품도 모두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 한 해 재테크 전망을 어둠 속에 한 줄기 빛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 한 줄기 빛이 뭡니까? 저는 그게 버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블. 즉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뭐 실제적으로 좋지가 않은데 명목 가격, 가령 주식도 회사는 좋지 않은데 주가를 띄운다든가 부동산도 실제와 상관없이 명목 가격을 올리게 되는 이런 형태로 만에 하나 뭐 일종의 대량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경우 실은 이건 투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재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랬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과연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지금 흥미로운 얘기가.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인플레이션 신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뭐 살짝 말씀드리면은 이제 박스권이라고 해서 밑으로 1,800, 위로 2,100을 6년간 위아래 했었는데 만에 하나 우리 기업 실적이 그렇게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라고 하죠. 돈의 힘으로 2,100을 깨고 코스피가 뭐 이렇게 오른다면 실은 상당히 이런 버블 장세, 버블 시장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시죠. 네. 자, 부동산은 그럼 투자 가치가 올해는 별로죠?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2015년, 2016년 만에 하나 이 2년간만 놓고 본다면 부동산 시장 뭐 최고의 2년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2017년 이제 4거래일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뭐 부동산이 크게 급락한다든가 하락한다든가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부동산을 조망해 보면 악재가 첩첩산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보면은 첫 번째가 금리입니다. 이미 시중금리가 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역시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악재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악재 이게 훨씬 더 큰데요. 바로 일명 공급 폭탄이라고 불리는 대거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14, 2015년은 분양 시장의 화랑이었다면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한 하반기 6월, 7월부터 대거 다 새 아파트가 나오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물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가 한 38만, 39만 가구, 내년이 또 38만, 39만. 그러니까 2017, 2018년에 이 공급 물량이 뭐 오피스텔까지 다 합치면은 80만 가구거든요. 이런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2014년, 15년에 너무 좋다고 하니까 계속 짓고 그래도 분양은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공급 폭탄이 나오게 된 건데 이런 공급 물량 과잉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인가가 올해 2017년 만약 그 과잉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우리 전형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이렇게 초과된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동산 가격이 확 떨어지겠군요. 설상가상 금리까지 튀어오르게 된다면 이게 상당한 악재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자수설은 매우 흐림. 이게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평론가님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이 되고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겁나네요. 그게 겁나지만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은 이게 이제 어둠이고 한 줄기 빛이라고 해서 만에 하나 이런 자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 명목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가령 뭐 주식 10만 원짜리 주식이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인플레가 반영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런 부동산 시장의 악재를 왜냐하면 가격이 어쨌든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상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단 현재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바랄 것은 뭐 이런 어떤 한 줄기 빛 그밖에 없을 것이다. 정평론가님의 한 줄기 빛. 네, 그렇습니다. 정철진의 한 줄기 빛입니다. 그러나 소수설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맞아 소설이 또 정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제가 여쭤볼게.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이 사방에 빚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빚, 저기도 빚, 은행 신용대출 또 담보대출. 이 빚테크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아마도 우리 유 앵커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가 빚테크라고 하면 실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고 우리가 뭘 투자하자. 그래서 잘 되게 만들자.
그래서 빚 지고 아파트 사서 나중에 그렇죠. 왜 잘 구고 뭐 전세 끼고 아파트 사서 되팔고 이게 네. 빅테크였는데요. 실은 빅테크의 뜻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빚을 어떻게 하면 잘 갚을까가 요즘에 말하는 빅테크입니다. 잘 갚는다는 건 빨리 그렇죠.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갚는 것을 빅테크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재테크 뭐 서적도 봐도요. 네. 실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의 빅테크 내용을 보면은 그런 거 내용들 네. 뭐 빚을 져가지고 담보를 일으켜서 사는 뭐 이런 아파트 거였는데 부채 사고 뭐 그런 게 많았었어요. 예. 그래나 요즘의 빅테크 책은 이제 뭐 가령 이제 고금리 저금리가 있으면은 고금리 빚부터 먼저 갚아야 되는 것이고 대출이 길고 짧은 게 있으면은 먼저 짧은 거부터 갚아 나가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선순위가 두는 것을 이제 빅테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정청식 평론가 예를 들면 빚이 네. 일반 그 직장인들 보면은 빚이 얼마쯤 있을까요? 아파트 담보 대출 있고 하다 보면 한 지금은 2억, 평균 8천만 원 선이라고. 8천만 원이야. 예, 서울 8천만 원이다. 직장인요. 네. 어떻게 갚는 게 좋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즉석 질문입니다. 일단은 네. 갚고 싶은 이 돈이 돼야지 일단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원리금 대비 내가 매달 나가는 돈이 네. 뭐 이미 빚과 원금 갚는데 30%가 됐다면 실은 더 이상 뭘 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100만 원인데 네. 원리금으로 30만 원이 나간다. 네. 그럼 그 외에 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네. 만에 하나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한 원리금이라는 게 자기 소득 대비 10% 정도라고 하면 30% 이하라고. 예, 이하라고 하면 네. 저는 나머지 10%는 우선적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 이런 거 빚 갚고 그나마 남은 10%를 가지고 네. 투자라는 것을 좀 고려해 보는 그런 방식이 올 한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빚 갚는 게 부채 문제가 역시 가장 큰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제 30% 이하인 사람이 이렇게 거의 없고 많을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제주엔 예. 40%도 많이 40%뭐 50% 가져가면 이건 완전히 그냥 예. 근데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요? 200만 원 벌어서 거의 100만 원이 이렇게 저렇게 뭐 빚, 현금 서비스로 갚는 나가는 분들도 많아서 참 이 가계 부채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 펀드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네. 부동산이라든가 이러한 재테크 방식은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올 한해 이제 펀드라는 게 결국 뭐 주식, 채권 베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부동산 경매라는 것도 부동산 네. 베이스이기 때문에 네. 어둡다고 보여지지만은 네. 계속 말씀드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하자. 하나하나 분명히 그런 인위적인 버블이 나온다면 네. 신호를 줍니다. 가령 국제 유가가 먼저 오른다라든가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라든가 물가가 인플레가 오르면서 뜻하지 않게 주식 가격이 하면서 오른다든가 이런 신호를 주거든요. 신호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참? 보면 되죠. 그게 아마 공부하시면 시간 따라서 그러니까 좀 체크를 하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경제신문을 좀 자주 보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코너도 좀 지켜보시면은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장기적인 전략 좀 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 30대들도 많이 요즘에 뭐 청약에 대해서도 관심 많고 네. 뭐 내 집 마련에도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20, 30대로 제가 돌아간다라면 네. 역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여윳돈이 있다면은 연금을 통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연금이요? 예, 연금만큼 뭐 노후 은퇴 뭐 대책으로 가장 뭐 안전성 대비 효과적인 것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후배들에게도 개인연금 같은 것들을 먼저 두고 뭐 빚지고 말고 절약하면서 살아라 뭐 이렇게 많이 조언을 합니다.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금리 인상 네. 때문에 많이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네. 특히 이제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어느 정도 여파를 미칠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요. 네. 전망은 지금 올해 뭐 한 3번 한다는 게 미국 연준의 뭐 전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정말로 이렇게 전망을 3번 이상 올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때그때 들어가면서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 제가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면은 네. 올 한해 가장 중요한 지표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그렇기 때문에 당장 1월부터 달러가 강세가 되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 1,250원, 1,300원으로 쭉쭉쭉 가버리면은 네. 실은 올 한해 한국 경제 굉장히 어둠 속에서밖에 뭐 헤어날 구멍은 올라갈 없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네. 더 걱정이 되는데 수출 기업은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 하나 그렇게 달러가 혼자 치고 가면은 네. 우리 원화만 약세가 되는 게 아니라 엔화도 약세, 우리 독일 우리 경쟁국인데 유로화도 약세가 되고요. 위안화도 같이 엄청난 약세가 되기 때문에 약세 폭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일본이 가장 유리하게 되기 때문에요. 네. 꼭 이 강달러가 원화 약세가 우리 뭐 수출 기업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이 없겠고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바랄 것은 실은 약달러입니다. 달러 강세가 이쯤에서 좀 멈춰주고 약세로 돌아서게 될 경우,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원화 강세가 좀 되고, 그러면 이제 자본이 빠져나간다라는, 그러니까 달러가 빠져나간다라는 이런 우려를 좀 씻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태세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금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금리를 올리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금리 올려서 강달러가 돼서 달러 빠져나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달러 약세로 달러가 뭐 흔해진다면 우리가 굳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가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뭐 핵심적으로 내오는 게 보호무역주의 아닙니까? 네. 미국 상품 메이드 인 네. USA를 잘 팔겠다. 예. 그러면 강달러는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강달러가 맞지만 네. 제가 보기에 1월 20일 이제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달러가 뭐 어떤 연유로 해서라도 좀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면 네. 실은 이것을 우리가 올 한해 바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은 한국은행도 한 차례 오히려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달러 약세만 알겠습니다. 나온다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우리 정정집행관님 다시 한번 모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청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